끊임없이 쏟아지는 질문의 지옥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흑백요리사의 컨셉이라 예. 한번 오늘 질문 지옥으로 이인석 대표님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거 네. 아니면 제가 생각나는 거 그냥 한번 뭐 해보고 싶어서. 적혀 있는 건 우선 치우고. 아 최근에 콘수를 받으셨어요? 예, 비염 관련해 가지고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그 중간 코 중간에 맞아요. 휘어 있는 맞아요. 거 그거 좀 펴는 거 했고 아.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이제 안에 있던 아 그 플라스틱으로 된 약간 그 보호대 같은 건 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약간 그 코맹맹이 소리 날 때가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지금 코가 가장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방금 전에 20점을 빼가지고 정신이 맑으시겠는데. 예. 아니 저희 또 흑백 여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아니 근데 어제 예. 저희 그 팬 구독자 중에 이성결님이라고 네. 개혁신당 지지하시는 팬이 계시는 네. 거예요. 제가 항상 보고 있고 어디 가든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대표님 응원한다고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어제 예하장 민생경제 열렸는데 이준석 대표님은 안 불렀어요. 뭐 그게 이게 개혁신당이 가면은 네. 그 따라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 용해인 진보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을 빼려고 했다기보다는 아. 대통령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네. 왜냐면 그 지금 그 진보 사당인가요? 네. 그분들 뭐 요즘 계속 그 중선거구제 확대라 이런 거 갖고 이제 맞습니다. 드들 볶고 있잖아요. 네. 가면 그 얘기할 거니까. 아 그렇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용해인 의원이 지역구를 지금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거는 권장해야죠. 그런 건 응원해야 될 일이죠. 비례 3선 도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설마 예. 비례 3선을 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례 3선도 네. 그냥 멀쩡하게 하면 상관없는데 네. 꼭 무슨 미성 정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3선 도전하면 그거는 완전히 대한민국 제도가 잘못된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과 조금 연관이 되긴 하는데. 네, 뭐 한 번쯤은 얻어 걸릴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이게 3번을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네, 이제 뭐 국민의힘에도 일단 또 비례 의원이 2번 재선 의원이 있으시니까 예. 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짜놔야 천하람도 빨리 이제 이상선 안 하고. 예. 예. 아 천하는 포기해야 되겠네요. 비례 재선은. 그 자다가 한 10번 중에 한 번은 비례 다시 하는 꿈 꾸지 않을까요? 아. 이게 자꾸 앞에 설레가 저런 게 있으니까. 아니 저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어떤 행사장에 이럴 때 천하람 네. 의원을 만나면 예. 요즘 뭐 순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순천에 갔는데 순천 사투리가 늘지 않고 예, 늘진 않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네. 현지화에 실패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더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전히 순천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있죠. 예, 그건 제가 당연히 있고. 참 높이 사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순천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 개혁신당 공약 내고 하겠지만은 뭐 음. 사실 순천에 지금 제가 4개월 살아보니까 네. 상계동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거든요. 아 그렇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네. 공관위원장이 거기서 이제 네. 뭐 당선도 되셨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민도가 네. 다른 전라도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뭐 시장도 계속 이제 노광규 시장 무소속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네. 거 보면은 당연히 사람 보고 뽑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은 도시, 사람 하면 순천, 사람 보고 뽑는 도시다 이런 생각 확실히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천하람 의원이 그 국민의힘에 계실 때 지금도 4년 전에 네. 거기서 비례의원이 국민의힘 아주 젊으신 의원님이 제가 그렇죠. 된 걸로 기억을 이세훈 하거든요. 의원이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그 아마 천하람 의원하고 거의 정치적인 뜻은 비슷하게 하고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죠. 국민의힘에 남아 계신 걸로 이제 네. 비례의원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이걸 돌파를 하실지. 그렇죠. 얼마 전에도 그러면 그런 분들 그분께도 우리 네. 이 대표께서 문자 보냈죠 이세훈 의원한테.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 사실 호남도 경쟁 체제를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순천이 사실 사람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 변화의 씨앗은 순천이 돼야 된다. 사실 저 순천 사람 꽤 많이 알거든요. 그러시죠. 그때 뭐 굉장히 설주환 변호사 시작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뜬금없이 막 이렇게 막 제가 알고 보니 순천이고 이런 분들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뭐 장경태 의원, 예. 순천구 출신이시죠. 김웅 의원도 순천 출신이고. 순천구 출신이시죠. 그러니까요. 뭐 네. 돌다 이정현 대표도 뭐 저랑 친하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건 옛날에 딱 그 좋은 고등학교 있었고 맞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네. 다 이제 주변 지역에 모이는 거잖아요. 네. 곡성 사람이 순천 와서 이제 그렇게 그렇죠,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 변화는 그런 데 싹 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조금 좀 변화가 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좀 느껴지는데 네. 그걸 또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또 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조금 그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왜냐하면은 전라남도에서도 보면은 이번에 뭐 또 전라남도 광주 통합해가지고 또 네. 한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전라선 지역 그러니까 네. 이 그 여수까지 전남 동부 지역 그렇죠. 여수 엑스포까지 가는 전라선 기차를 타는 분들하고 이 호남선 타는 분들하고 네. 사실 경제는 다 이제 전남 동부에서 먹여 그렇죠. 살리는데 여수 광양에서 먹여 살리는데 이 정치적으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실 그렇죠. 때부터 해서 그 따라다니시던 분들이 네. 이 호남선 라인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호남선 라인이 다 장악하는 그런 결과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제가 그 순천 있을 때 보니까 전동 경서라 하더라고요. 전남 동부, 경남 서부. 네, 맞아요. 저는 조금 더 발상을 키웠으면 섬진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전남 동부도 사실 전남에서 약간은 정치적으로 소외됐고 그렇죠. 경남 서부도 이제 사실 창원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진주나 이런 쪽이 좀 소외됐고 맞아요. 하니까 전동 경서가 오히려 영호남 화합을 통해서 한번 뭉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 섬진강만 넘으면은 투표 성이 완전 반대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반대죠.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남해안 특별시를 하나 최근에 이제 광역으로 이렇게 저는 절대 찬성입니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뭐 하동, 남해, 뭐 여수, 광양, 순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행정 자치구를 만들면 또 오히려 그게 더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래야 된다 봐요. 지금 네, 전동 경서 네.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섬진강 주변으로 해서 제철소도 있고 있죠. 뭐 대도시들도 있고 하니까 네. 확 키우면 되는데.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진짜 이준석 대표님이나 이런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그걸 기치로 고향 가서 정치하십시오. 전동 경서를 한번. 예. 어제 그 여야정 협의체에서 예. 뭐 잠깐 그 장동혁 국민의대표가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 이런 말을 나오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하고 또 정청래 대표는 조작 기소는 범죄다. 하루빨리 진실을 찾아야 한다라고 해서 어저께 이 최근에 이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조특위와 관련한 공방이 좀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도 이제 민주당 모르잖아요. 네. 민주당을 피상적으로 알지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몰랐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 지지도는 높아진 것 같으면서도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 같은 데서는 전혀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맥을 못 쓰고 네.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아까 공소 취소나 이런 국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민주당에 그런 모임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저게 취소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저 목줄 잡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약간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서 네, 욕만 먹고 네. 저분들이 그러면은 약간 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게 따로 노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위하는 것인지 위하는 척하는 것인지. 그 옛날에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도 뭐 건희 사랑해 이 사람들이 김건희 사랑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은 욕 먹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는 딱 지금 그 느낌입니다 지금. 예.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건희 사랑 이런 데가 득세하면서부터 갈수록 이상한 이미지만 김건희 여사는 더 씌워지고 가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공소 취소가 완전히 그 뭐랄까요 탈출구가 아니라 수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지 그게 되게 좀 본인은 알겠죠 진실을. 의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아는 대통령 이제까지 어떤 전통적인 모습에서는 아니 이런 거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이거 사부님 있을 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재판 받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보통 이게 순서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아무리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걸 하더라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으시다는 게 되게 저는 좀 의아하긴 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위축이 된 거 아닐까.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결국 저 무리에게 그렇죠. 그 어떻게 버림받았는지도 기억하고 있고 결국은 나도 여기서 뭔가
근본적인 내가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져가지 않으면은 소위 수도권 중심의 소위 개딸이라고 하고 불렀던 강성 지지층만으로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저는 아마 이번에 그 히스테리가 여러 군데서 드러날 거라 봅니다. 당장 지금 보세요. 민주당의 이번에 그 우선 추미애 그 의원이 네.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서 우선 국회의장 레이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국회의장 레이스에 그럼 남아 있는 게 조정식 박지원. 의원님하고 박지원, 김태년 김태년 의원이잖아요. 네. 제가 뭐 굳이 유불리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는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협조를 잘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죠. 오히려 이제 약간 뭐 농락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 그 아젠다 세팅에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런 게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 국회의장 지금 국회에 계시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김태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아래라고 생각할까요, 위라고 생각할까요? 아래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 국회의원 시절에 당시만 하더라도 성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이나-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구도를 놓고는 네. 소위 성남파라는 걸 존재한다면 그렇죠. 네. 그 안에서 그 당시에 성남파 삼선 의원이었던 김태년 의원과 그렇죠. 이재명 시장의 관계는 어땠을까?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이건 저는 전혀 김태년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관계 우리 사회 살면서 처음 만났을 때 뭐 형님 동생만 계속 끝까지 형님 동생 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불편하게 뭐 대표님 뭐 이렇게 가는 관계에서는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뒤죽박죽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매주 뭐 지지율표나 보고 이렇게 하지만 네. 나 같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불행하지? 이걸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도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라는 것도 처음 시작점이 어찌 보면 당시 예전에 정동영 후보의 어떤 그렇죠.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과 예. 변방의 부대변인 뭐 이런 팬클럽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거라서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좀 지금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신 내용을 그럴 수 보면 있죠. 대통령이 느끼는 감정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외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좀 다른 느낌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보수에서 내가 계속 아웃사이더 취급받는구나를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이제 국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드러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대표 오는 사람한테 내쫓고 나중에는 내 새끼라 생각하는 사람을 넣었다가 나중에 또 그 사람도 싫어가지고 내쫓겠다 그러고 이게 그 히스테리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있을 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김기현 대표 교체 부분이에요. 네. 김기현 대표는 진짜 솔직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진짜 그 지지율 제일 밑에 있다가 있는데 앞에 전부 다 주저앉히고 그러니까요. 거의 이게 올리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 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게 되게 조금 왜 이렇게 성급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지금까지도 잘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삼국지가 소설이지만은 네. 거기 보면은 그래도 인생에서 음. 그 개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조조가 이제 적벽대전 하기 전에 가가지고 그 형주의 수군 장수를 그 낚시 편지 하나 보내니까 네. 자기가 알아서 죽이고 이제 네. 자기가 망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참소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김무성 대표랑 뭐 이렇게 차이가 안 좋아졌을 때 보면 막 중간에 참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것저것 막 퍼날랐거든요. 네. 뭐 김무성 대표가 어제 무슨 뭐 식사 자리에서 뭐 가시나라는 표현을 썼다더라. 뭐 그런 확인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막 퍼나르면서 서로 해가지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가시나? 이러면서 그렇죠. 너 나 없는 데선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너 가시나라 했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만 도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나중에 들어보면은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웃긴 게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제 비서실장을 서범수 의원으로 그랬었죠.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범수 의원이 울산시장 그때 나간다 하시면서 네. 교체된 게 박성민 의원이라고 그렇죠. 대통령 술친구였어요. 근데 박성민 의원이 이제 한 다음에 저랑 이제 같이 일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있다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그 같이 다녀보니까 듣던 거랑 많이 다른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듣고 다닌 거냐고 그랬더니만은 맨날 뭐 그 눈만 뜨면 윤석열 욕만 하고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막 음해하려고 작전 짜고 있는 거 그렇다 들었는데 아니던데요. 그래서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왜 하고 있냐고. 그런데 딱 그런 사람 붙기에 딱 좋은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저도 아까 점심 때 그 김기흥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데 거기가 이제 대통령실에도 그렇죠. 있었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좀 진짜 근데 그 공통적인 표현이 외로웠을 외로울 수밖에 거다라는 없을 아마 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도 좀 되게 듣고 놀랐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떤 이 공소 취소와 관련한 부분 등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그 하는 우리 질문지는요 팀 미라이에 네. 대한 얘기를 대표님이 저도 해가지고 좀 찾아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안노 다카이로 당 대표더라고요. 저도 좀 최근에 이 팀 미라이의 당이죠. 팀 네. 미라이 당이 이제 11석 정도를 네. 하원에 들어가면서 네. 이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기사들도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도 인터뷰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봤는데 좀 놀란 건 진짜 대표님이랑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게 지향점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희보다 좀 더 매니악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11석회인데 그 선거 제도가 일본이 이제 좀 비례대표제나 그렇게 유리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한 것 같고 네. 한 2점 몇 프로 이렇게 득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미라이당은 제가 사실 작년에 음. 그 안노 대표가 이제 처음 의원이 된 다음에 제가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거기도 개발자 이런 백그라운드 출신이고 네. 저희가 같이 뭐 할 건 좀 해보자 했고 지금도 사실 선거 앞두고 뭐 모 언론사의 중재로 제가 한번 안노 대표를 만나는 기회를 잡아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도 이제 자민당의 일당 그런 어떤 헤게모니 유지되지만은 그 대안 세력이라고 했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저렇게 자빠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무너져 버렸죠.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합쳐 자빠진다가 진짜 저렇게 말로만 하는 얘기지 진짜 합쳐 자빠지는 걸 실제로 본 건 또 처음이에요. 저렇게. 근데 실제로 합쳐서 크게 자빠졌고 그렇죠.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이번에 의석수 늘리면서 주목받는 쪽이 어디였냐면은 하나는 참정당이라는 곳. 그렇죠. 거기가 주황색이라서 저랑 비슷하다는데 근데 거긴 좀 더 이념적이고 저희보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팀 미라이가 이 색깔이 이거거든요. 이제 이거 보면 네, 맞아요. 바른미래당색인데 네. 옥색인데 여기 팀 미라이는 좀 더 과학 기술 엔지니어 오리엔티드된 그런 정당이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개혁신당이 하나의 어떤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 영국도 개혁당이란 게 이제 리폼 UK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뜨고 있고 한데 이런 약간 그 보수의 이념적인 성향을 강화해가지고 가는 정당들이 하나씩 나와요. 이런 양당 체제가 무너져갈 때. 그다음 하나가 이제 완전 이제 테크니컬한 이런 정당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혁신당은 사실 이 팀 미라이의 성격에 좀 더 가까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주황색 당들 참정당이나 저 리폼 UK 같은 경우에는 종교 인종 문제라든지 약간 그런 특수한 문제랑 결합돼 가지고 그렇게 그 아젠다가 뜬 거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민 문제나 이런 게 뭐 확 이렇게 타올 수는 있지만 그거의 선거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기술 중심, 기술 패권을 어떻게 대한민국 유지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이 대표님이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이번 선거도 AI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뭐 AI 사무장이라든지 일단 선거에 많이 일단 네. 도입을 하고 계시고 뭐 그 지방의 회의로 이런 거 전부 다 DB화 네.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걸 공약으로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 등이 있어서 아니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오히려 더 예산이나 이런 거 훨씬 많을 텐데 이런 걸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AI가 보통 이제 사람이 100의 능력을 가져다 치면은 AI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일을 잘할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AI가 하지 못하는 걸 자꾸 우리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잖아 하면서 AI를 도입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아주 그냥 끄트머리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일은 AI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특히 개혁신당의 당직자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사람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AI가 내일 해주면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명 정도의 당직자들이 있어요. 있죠. 네, 월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AI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은 내가 일자리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할 때요.
20명 정도의 프로그래머를 뽑으려고 그랬어요. 굉장한 규모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 20명 정도 되는 개발자를 데리고 있는 기업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 대신 병렬로 이제 그 당시에 피플스 랩이라고 예, 그 인민연구소 같은 걸 만들고 했는데 피플스 랩이라고 만들겠다고 이제 했는데 네. 그때 그런 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AI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초고도 효율의 이제 그 정당 시스템 만들어 보겠다. 네, 그런 거였는데 거부당하죠 그런 거는 기존 정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도 당 대표 국민의힘에 계실 때 이제 당 대표 선거에 나갈 때도 굉장히 소수 인원으로만 네. 뭐 당 대표 선거 운동을 했었었고 네. 상당히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가는 예. 쪽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뭐 정치 활동을 계속 하고 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지방선거를 이끌고 계시는데 어떤 지금의 어떤 본인 제일처럼 생각대로 물론 의도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조금 그래도 조금 이 정도는 조금 현실화되고 있구나 실현화되고 있거나 하는 부분 등은 있나요? 조금 이제 냉정하게 보면요, 네. 저는 이성적인 면은 상당 부분 AI가 대체 나가고 있다 봅니다. 기업신당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약을 만들고 공약에 그런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뒷받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해나가고 있고 다만 사람이 전략을 짜고 사람이 경험을 녹여가지고 뭐 메시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기여가 많을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이런 건 많이 대체될 거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정부 내에 어떤 인허가 관련한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민원인들이 작성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 네.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좀 폐쇄형 AI를 만들어도 좋으니까 이게 네. 왜냐면 정부 자료를 다 유출해서는 안 되고 맞아요. 공개가 되는 이상 네. 이게 폐쇄형 AI를 활용해서라도 좀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어떤 문서 형식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좀 AI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누군가는 하시더라고요. 다 필요하죠. 네, 다 진짜로. 필요하고 사실 못할 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관공서 일이든 아니면 개인이 한 일이든 90% 이상은 AI로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 왔는데 네. 이걸 이제 계속 일자리의 문제로 보면은 기계에 저항하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 이런 거 네.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네. 거고 그런 상황을 그런데 어차피 그게 영속적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 버티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냉정해도 저는 이때 정치인들이 큰 기술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씩 무너뜨려야 될 구체제가 있다면은 네. 예를 들어 대학이라는 거, 예, 이 하버드 나온 제가 이러면 넌 잘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대학이 어디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대학에 우리가 한 사람당 지금 한 5천만 원 가까운 교육비와 뭐 생활비까지 1억 가까이 때려볼 여유가 있느냐 네.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대학에서 우리가 그러면 제가 대학 교수인 제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야, 니네는 숙제를 내면 무슨 생각으로 내냐 요즘. 네. 숙제는 전부 다 얘가 해서 낼 텐데 내는 게 의미가 있냐 그런데 안 낼 수가 없잖아 뭐 이런 거잖아 이제 보면은. 그렇죠. 리포트 같은 거 낼 수. 네. 그런데 그러면 시험을 왜 보는 거냐. 네. 여기서 편의상 1, 2, 3등을 가린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회사 가서 어차피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다루는 게 오히려 능력이 될 텐데 그렇죠. 왜 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틀을 완전히 깨서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대학에 예를 들어 대학이 4년일 필요가 있냐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 앞에 보면은 대학에서 시험을 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 예를 들어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 것이냐? 그럼 학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다 패스페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간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논의를 정치권이 빼놓고 지금 공소 취소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비효율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치권에서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님이 이렇게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AI 활용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뭐 AI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그 재작년에 그 뭐야 서울 지하철이랑 그 요금 너무 그 무임승차 때문에 부담이 큰데 이거를 바우처 제도로 바꾸자 했더니만은 뭐 노인 비하라고 양당에서 난리치더니만은 지금은 또 그거 하자고 이제 국회에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앞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때려 부수려고 이제 뭐 혐오 끌어들이고 무슨 뭐 갈라치기 끌어들이고 이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걷어내지 않으면요 절대 미래 얘기 못 합니다. 미래 얘기하다 무슨 꼴라
전장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전장현 저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문제되고 하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만은 장애인 비하를 거기다 갖다 대요. 그렇죠. 저는 전장현이 아니라 고엽제 전후에 가서 그렇게 했어도 똑같이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비판받는다면서 항상 약자적인 걸 들어대가지고 너 나 혐오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그런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사회가 진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수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가가지고 저건 아니지 이렇게 짚어내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냥 뭐 그래 혐오 맞지 이러고 있으면은 앞으로 보수는 담론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보수가 가장 흥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한 10년, 15년 사이에 보면 그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함께 했을 때가 가장 뭐 선거도 그냥 3연승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가장 두 가지 그러니까 싶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나이 80 뭐 7이구나 올해. 네. 그때 이미 84시였는데 네. 본인이 뭐 욕 먹으면 뭐 어떡하니까 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고. 네. 예. 안 들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 김종인 위원장님은. 아니 근데 저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밭에서 계속 뭘 그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막 언놈들이 와가지고 밭에다가 중금속을 뿌리고 있네. 이러면 이건 제거 안 하면 저는 제가 나중에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와 뭐 부정선거부터 해가지고 뭐 이건 중금속이 아니라 거의 뭐 농약에 다 뿌려놓고 가가지고 지금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그 밭은 여전히 존재는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먹는 건 못 기르고 네. 뭐 희한한 거 뭐 이제 뭐 연료용 작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중금속하고 농약을 많이 뿌려놓고 뭐 어떻게 먹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님이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되실 때 누구의 인터뷰가 가장 기억이 나냐면 그 정미경 최고 네. 당시 최고의 어떤 그 인터뷰가 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준석을 TK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준석을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뽑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정미경 최고가 그래도 이기려면 선거에 이기려면 우리가 이준석 같은 사람을 당대표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본인은 나중에 부인하셨습니다만 준석 마음으로 불리기도 하셨었는데 아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보수에서도 선거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과학을 했잖아요. 네. 과학을 하면 우리가 뭐 대조군 실험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확히 왜 졌느냐, 정확히 왜 이겼느냐를 측정해내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리해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 어디 뭐 하버드를 갔다. 네. 그러면 이것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뭐 운이 얻어 걸린 건지, 아니면 내가 총명탕을 끓여 먹어서 된 건지, 뭐 이거 원인이 분석돼야 이제 이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보수가 끝까지 거부하는 게 뭐냐면은 김종인 이준석 때 이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김종인 이준석 때는요 유튜버 같은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 네. 뭐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은 다 절연해냈고요.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인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칼같이 능력주의했어요. 네. 칼같이 능력주의. 제가 뭐 보수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선배하고 지내고 하지. 그런데 안 돼, 제발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제가 돌려세운 사람이 몇인데요. 근데 보통은 당대표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논리보다 이 사람한테 은혜를 한번 입혀줘야지 나중에 내가 대선 나갈 때 내가 얘를 끌고 가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주 보수의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 논리와 이성 그리고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꼭 거기 가면 돼가지고 뭐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 이런 거. 네. 뭐 능력이 답니까 뭐 이런 거. 네. 근데 여러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낫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는 것 중 굉장히 많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은 그냥 하기 위해 사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공부 잘하면 인성이 더럽다 이런 거 한 번도 검증된 적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술자리에서 떠드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정치의 전면에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인사처라고 살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지능과 인성이 반비례 관계입니까?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어떤 실력이나 검증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보통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실력은 좀 그래도 사람이 참 좋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논리 관계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상하게 가니까 보수 진영이 어느 순간부터는 남는 게 나중에 가면은 능력 이런 것보다 배신자 담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예. 냉정하게 보면은
윤석열과 이준석 관계에서는 배신자가 성립 안 하고요. 왜냐면 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전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으니까. 유승민 박근혜 관계에서는 배신자 담론이 실제 어떻게 성립될까? 네. 배신자 소리 들을 만한 정도인가? 윤석열과 박근혜 관계 훨씬 박근혜에게 대타격 입힌 거 아닌가? 그렇죠. 감옥을 보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러네요. 논리보다는 뭔가 우선 말을 해놓고 네. 그 뒤에는 논리적이지 않은 걸 다 갖다 붙이는 게 보수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준석 학력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기들이 떠들면서 이준석은 학력 위조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졸업장을 보여줘도 안 믿어. 졸업 증명서를 보여줘도 안 믿어. 온라인 사이트 로그인해서 보여줘도 안 믿어. 지난주까지 아포스티유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아포스티유만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포스티유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아포스티유는 제가 조금 아는데 제가 관련 사건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이건 정부 간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공인하는 공증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만 하면 아니 근데 안 해도 하버드에 가면 하버드가 발급한 문서가 제일 효력이 있는 거지 그걸 뭘 그럼 딴 걸 보냐. 네, 근데 맞아요. 그 졸업장 보여준 지 오래거든요. 네. 근데 위조됐다 할 거면 그럼 나한테 왜 보여달라 그러냐. 아포스티유에서 그러면 아포스티유에서 뭘 갖고 와서 보여줘도 네. 위조됐다 할 거 아니냐. 아포스티유는 그 학위의 진위 여부를 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그러면 굳이 막으려면은 나랑 예를 들어 전주관 씨랑 수갑을 차고 그렇죠. 신청 절차부터 그게 오는 기간까지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내가 다른 걸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해줘도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걸 찍어가지고 보여줘도 믿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부정선거 똑같아요 보면은 자기가 해가지고 CCTV로 다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CCTV 달아놨잖아요. 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가 이런 이상한 걸 주워 먹은 거는 뭐 부정선거론 하버드 학력 뭐죠 이런 거 주워 먹은 거는 지금 굉장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이준석 욕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반성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본인이 계속 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무한루프거든요. 내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야 이준석이 학력 위조야 하고 떠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은 이미 다 보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데 야 그 아포스티유라는 게 있다더라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만 몰라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위치에 놓이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 보증 섰다 망한 이유가 뭐냐 내가. 보통 그 부정선거 믿으실 거면 윤석열도 믿었을 거고 그러면 하버드 학력 위조 믿으실 거거든요. 내가 왜 이 꼴을 계속 당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가지만 하는 분은 드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보통 다 하시거든요. 윤호개인이랑 부정선거랑 그 결합돼 있죠. 지난주까지 뭔지 몰랐지만 하여튼 아포스티유에 집착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예. 아포스티유. 요즘 보면은 반농담조로 이제 제 지지자 와가지고 아포스티유 이러고 조롱하게 해가지고 아파트 포유라고 해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포유 받아오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파트 포유든 뭐든 받아올 수 있는데 받아오면 어쩔 건데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받아오는 절차를 저랑 같이 수갑 차고 다니라고 또 할 거 아닙니까 보면은. 아니 얼마 전에 생방송에서 인증을 하셨으니까 뭐 그 부분에 더 이상 뭐 이견을 제시하시는 건 조금 있다니까요. 근데 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거 되게 성적증,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성적증명서를 보통 활용을 하지 졸업증명서라는 걸 그렇게 활용한 트랜스크립트라고 하죠. 성적증명서.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때 방송에 보여준 게 트랜스크립트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선관위에다가 이걸 자기 그 해외 학력 갖다 주잖아요. 그럼 선관위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제가 이제 복합 전공이 복수 전공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복합 전공이라는 말도 없어요. 네, 맞아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뭐로 번역할 거냐는 선관위가 책임을 안 지려고 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합니다. 예, 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러면은 자 그럼 저는 그런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관위에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제가 그러면 그 서류에 써야 됩니까? 그러면은 학위증에 인대로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노원구 출마했을 때 Joint Concentration in Computer Science and Economics라고 써서 갔어요. 그렇죠. 그때 성과에 뭐라죠? 너무 길어서 이게 입력이 안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수 전공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럼 CS/Econ이라고 보통 쓰거든요. 링크드인에 가면은 그럼 그렇죠. CS Econ 하면 될까? 근데 CS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다 쓰십시오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스를 다 써야 되는데 end가 들어가니까 또 글자 수가 또 넘는 거예요. 그래서 슬래시로 바꿔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슬래시 이코노믹스를 써라가 선관이랑 얘기해서 합의가 된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좀 웃긴 내용인데 제가 어디 학원 나왔다 그러면 학원 나온 걸 됐지 제가 뭘 전공을 축소하거나 늘려가지고 제가 얻을 실익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뭐 대단한 실익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단한 실익이 없어요. 근데 매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 부정선거도 보면은 아니 도대체 부정선거를 왜 하냐. 당신들 논리대로는 부정선거를 총선 때는 해고 대선 때는 봐주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도 봐주고 다음 선거 또 왜 이런 짓을 하냐 할 거면 대선을 이겨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노원구에 선거 뛰는데 내가 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네. 내가 학력 갖고 장난치면 분명히 난리 칠 텐데 나의 실익이 뭐냐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좀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진짜 지난번에 그 부정선거 토론회를 보면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고 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뭐 결코 믿어본 적도 없어요. 네.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다가 정답일 것 네.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둬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동접을 하고 진짜 많이 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선거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토론을 보면요. 그 뭐 600만 명이 봤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실시간 투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60만 명 정도. 근데 펜앤마이크다 보니까 애초에 좀 강성보 성향이 그렇죠. 많고 그래서 근데 갈수록 제가 할 때마다 이게 올라가요 제 방향으로. 근데 이거를 뭐냐면은 그날 토론이 보수 진영에서 노정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날 토론에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뭐 자이링스 이런 헛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들고 왔던 뭐 처음에 그 개수기 같은 경우도 속이려다가 걸린 거잖아요. 다 걸렸으면 나중에 쇼츠만 만들어가지고 이준석 처발렸다만 하면은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정한 층에는 먹힌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이 집단 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뭘 한 다음에 이준석이 처발렸다 하면 처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될 거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거 돌파 못하면은 안 될 겁니다. 지금 아마 슬슬 이제 좀 이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 부정선거 뭐 그건 그다 치고 근데 이 전환기는 저런 사람이었나? 지금 우산 팔고 계시던데. 한미 동맹. 제가 전유관 씨 제가 약간 난이도를 높여보자면요. 우산 뭐 2만 원에 파신다고 이렇게 뭐 한미 동맹 우선 한미 동맹을 위해서 우산을 왜 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한데 아마 우산이 제 추론으로는 그 납품가와 그 납품 받는 단가와 팔아올 수 있는 가격 차이에 마진이 제일 큰 상품이라서 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왠지 언젠가는 한번 쓸 상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사놓는. 그렇죠. 약간 그런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른 거지. 한미 동맹과 우산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조선일보 유튜브는 안 그러지만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통 보면 이제 보수 채널 하시는 분이 방송하다 홍삼 많이 파시는 이유는 납품 단가와 제일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다. 마진이 많이 남죠. 근데 마진이 이제 몇 배씩 남는 상품이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를 떼다 팔면 마진이 그만 안 말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고기를 안 팔죠. 근데 이 홍삼 세트 같은 경우는 갖다 놓으면은 어딘가 나중에 선물로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딴 데 사도 거기도 마진 많이 붙이는데 여기서 사자 이렇게 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산 팔겠다는 생각은 딱 그거거든요. 마진이 많이 남고 근데 지금 여기서 난이도를 높여보자면요. 나중에 전환기 씨가 파는 우산은 아마 검증 예상을 올라갈 겁니다. 그러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마진이 남나요?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 우산을 만약 전환기 씨가 한미 동맹을 위해서 팔았다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설마. 그거는 아마 지금까지 그 심증으로만 있었던 전환길 씨는 사실은 스파이였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엔추파춥스인지 뭔지 뭐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미국산 아닐까요? 미제 우산을 팔아야지 최소한 한미 동맹이. 미국은 우산을 만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한 번도 미제 우산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환길 씨는 높은 확률로 제가 이거 확단 없으면 중국제 우산을 싸게 가져와서 그 언젠가 우산을 쓰겠지라고 하면서 기부하는 느낌으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2만 원에 팔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보수 좀 전반에 대해서 되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이 역할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해주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보수 전반에 대한 내용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로 좀 넘어가서 네. 어저께 우리 추미애 네. 후보 의원이 민주당 최종 후보로 됐어요. 경기도에.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참 유승민 후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되게 아쉬움을 남기는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개혁신당도 뭐 경기도 지금 지사 후보를 지금 접촉 중이다 네. 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경기도 선거 지금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기인 사무총장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이기인 사무총장이 경기도 누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나는 추미애 장관님 믿는다. 네. 압도적으로 되실 거다. 네. 보수의 어머니. 그런데 이긴 그 사무총장은 본인 또 경기도에서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네. 왠지 이제 막 그 경기도에서 그 한준호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김동연 지사를 밀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더라도 그게 전파되는 데는 한 달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무조건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님께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추미애라는 분의 그 인지도가 너무 사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보수 진영이 경기도에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네. 제가 동탄에 가서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동탄이 원래 민주당이 제가 오기 전에 제 앞에 전임자셨던 이원호 의원님이 동탄에 민주당을 65% 받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65% 받으셨는데 제가 42%로 당선되고 민주당 후보가 39%로 짜그라졌거든요. 그럼 26%는 민주당을 안 찍을 수 있었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네. 자, 그럼 26%의 원천이 뭐냐? 동탄은 삼성전자의 배후 도시예요. 그렇죠. 네, 삼성이 화성에다가 반도체 공장 세운다고 하면서 그럼 정부에서 그거 밀어줘야지 하면서 만든 게 동탄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산에 그 디스플레이 한다면서 탕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 도시고 그리고 삼성의 배후 도시인데 자 그럼 삼성이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 됐지만은 삼성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완전히 영남 기업이에요. 네. 그렇죠. 네, 구미가 베이스였잖아요. 그렇죠. 구미가 베이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구미에 있던 분들이 또 수원에 올라와서 자리 잡고 그래서 이건 뭐 장장 저희 외삼촌 이야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경북대 전장학과 나와가지고 그 삼성의 그 핵심 인재였고 반대로 기아차는 지금 화성에 와 있는데 기아차는 호남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서 그러면 50대쯤 된데 보면은 그 주요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예전에 기아가 호남 베이스였을 때 아니면은 여기 영남 베이스였을 때 오신 분들이 지금 상경해가지고 여기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기 남부의 그 예전에 수원 메탄동부터 용인 뭐 그리고 여기 뭐 지금 평택까지 화성 평택까지 있는 이 경부고속도 라인은요. 그 과거 영남세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세라는 걸 결코 약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지금까지 민주당을 65%를 뽑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도저히 뽑아줄 수가 없는 사람들을 공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약간 국민의힘에 예전에 화성만 하더라도 서청원 의원이나 김성애 의원 이런 분들이 하셨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골목을 그러니까 용인만 해도 사실 분당 밑에 용인이고 그렇죠. 그 용인만 해도 굉장히 옛날에는 뭐 한성교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뭐 다 있었는데 갈수록 공천이 이제 그리고 이게 사실 명망과 공천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번듯해 보이는 스펙의 분들을 서울에 공천하면 괜찮아요. 서울에 공천하면 어차피 서울 사는 분이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내가 뭐 어차피 집에 서울 살면서 주말에 가서 가끔마다 사람들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 근데 용인만 돼도요. 서울에 있는 사람 용인에 갖다 공천하면요. 똘똘한 채 포기 못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낮에 길 막히는데 용인 내려왔다 가려 그러면 왕복 3시간이에요. 그럼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용인의 당협위원장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한 4년 지나고 나면 황폐화돼 있어요. 네, 무인지대가 돼 있죠. 지역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경기도에 보면은 보수 진영 해보기 괜찮다는 곳들이 뭐 수원에 뭐 팔달 옛날 양념피자 하면 뭐 영통에 뭐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데 영통.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용인에 가면 또 뭐 수지 분당이나 한 가지라 생각해서 그런 거고 용인청. 예 그런 것들 있을 텐데 거기에 보통 어떤 사람을 공천하려고 했느냐 강남에 집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공천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구조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예. 그럼 그분들 딱하지. 그래도 국회 뭐 아무리 강남 살던 분들이라 해서 국회의원 하겠다 왔으면 그래 내 인생에 한 4년 정도는 용인에서 아니면은 뭐 수원에서 배팅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조차도 안 해가지고 이제 예. 성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텃밭 자체가 지금 밭 자체가 조금 그와 반대로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화성에 저희 동료 음. 의원님들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그 권칠승 의원님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예전에 이원우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처음에 낙선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죠. 맞아요. 예. 그때는 당직자 출신으로 네.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그때는 보수가 어떤 강했던 화성인데 내가 화성에 가가지고 한번 그렇죠. 출마할 사람 없으니까 출마하겠다로 시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충청도 분 이원우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음. 화성에서 털을 갖고 내가 야 난 직업이 당직자로서 정치밖에 안 했던 사람인데 당이 나를 보냈으니까 가서 여기 갈아가지고 같이 가서 해야겠다니까 네. 삼선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더 존경스러운 그런 어떤 정치 선배로서의 모습이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이번에 일단은 일단 경기도지사 선거만 딱 한정해서 네. 보자고 한다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양양자 의원하고 함진규 의원님이 있으시고 지금 추가 공모를 하고는 있는데 그럼 지금 개혁신당에 뭐 그런 말도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러면 이준석 대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도에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예. 네. 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좀 그래도 추미애라는 민주당 카드가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한번 정말 어렵겠지만 형세 자체가 워낙 어려워져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밭 자체가 너무 황토화돼 버려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는데 이런 보수 진영에서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인물 대결로 이걸 좀 뚫어볼 수는 있을까요? 약간 보수에서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방해 안 하면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 방해를 안 하면 예. 그러면 진짜로 국민의힘과의 연대가 오히려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입헌민주당이랑 공명당 손잡고 망한 것처럼 될 건 연대고요. 네. 저는 그것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전혀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미래를 상징하지 않을 뿐더러 네. 경기도가 이제 대한민국의 먹거리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곳이 돼버렸는데 예, 저는 여기서 선택 잘못하면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위험하다 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보세요. 지금 그 하이닉스랑 그 삼성이 용인에 반도체 산단 짓는다고 하는 거 그렇죠. 민주당이 방해하려고 끝까지 난리잖아요. 지금 네. 전기를 끊으려 그래, 물을 끊으려 그래 그렇죠. 난리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이거에 명징하게 대칭하려 그러면은 민주당과 대척 정면에서 누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개혁신당밖에 없다. 네, 저는 저희가 이제 누구를 공천할지는 곧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판을 새로 짜야 된다. 네, 저는 지금 사실 아까 제가 그 경부고속도로 축을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다른 곳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남, 분당, 그 판교 그리고 용인, 수원, 광교 그리고 동탄 밑에 평택 이렇게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은 젊은 사람도 많고 해볼 만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일단 카드가 정해진 상황이고 일단은 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제 아직 카드가 미정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어떤 뭐 그런 말도 나요. 경기도가 호남화됐다. 그래서 아예 진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걸 그냥 험지로 봐서 간주해서 아예 포기하는 움직임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경기도가 호남화된 게 아니라 네. 부산이 사실 보수 헤게모니가 무너진 것처럼 그 경기 남부 지역도 결국에는 보수 진영에서 계속 말 안 되는 사람 내고 이러다가 성패화된 거고요. 네. 지금도 동탄에 제가 맥주집이나 이런 데 가서 젊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개혁신당이라면 찍을 수 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저히 찍을 수가 없다. 라는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일 거라 봅니다. 한번 이번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좀 저는 보수 진영에는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우리 개혁신당은 그 지금 김정철 후보가 지금 나서고 있고 지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은 약간 내용은 있습니다만 네. 일단 정원호 후보가 우세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가 조금 우세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가 될 테고요. 네. 거의. 그리고 그 정원호 후보는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저분이 왜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분이 성수동을 개발시켰다? 그런 건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요. 네. 성수동이 진짜 입지상으로도 안 좋고 네. 뭐 안 뜰 곳이었는데 띄웠다 그러면 뭐 해보겠죠. 뭐 근데 그렇죠. 네. 성수동 냉정하게 말하면 압구정 건너편이에요. 그렇죠. 성수대 건너 바로 있는 게 성수동이에요. 네. 거기는 뜰 곳이에요. 네. 예. 하다못해 지금 강동구나 위례 같은 곳도 지금 강남에 가깝다고 그건 뜰 곳이라고 지금 판에 그렇죠. 압구정에서 다리 건너면 있는 곳이 뭘 그렇게 하다는 겁니까? 제가 진짜 노원구 상계동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네. 정원호 구청장이 만약 노원구청장으로 네. 가가지고 노원구에 하프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네. 저거는 뭐 지구 지도자가 돼야 될 거죠. 거의 보면은 그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 네. 노원구청장 할 때 핫풀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면 잘했다고 평가를 받은 자연생각 못 만들었어요. 네. 가면 맨날 말도 하기 싫은 희한한 것들만 하고 아파트 태양광 많이 했어요. 그 노원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태양광이 그 노원이 전부 다 성냥가 아파트라 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성냥가 아파트고 남향이 많아야지 이게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냥가 아파트고 다 남향이니까 예, 예. 온 동네다가 그거를 아파트 태양광 해가지고 패널을. 그 60만 원씩 뭐 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했는 예. 기억이 나는데 예, 예.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겸손하게 행정을 한다 뭐 이런 건 차라리 퀄리티 할 수 있어서 성수동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는 그건 좀 과장된 얘기. 옛날에 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엘고어가 나와가지고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I invented the internet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인터넷 발명했다 이래가지고 완전 코미디언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비슷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원호 후보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서울을 성수동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하프를 많이 만들고 뭐 성수동처럼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집값 오르는 거 어떡하시려고 저런 말씀하시나 저는 속으로 그런 아니 생각이 우리가 그냥 드는데. 이제 보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20대 30대 때는 뭐 그때 핫플이라고 하는 것이 강남역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태원도 갔다가 홍대 갔다가 이제 그거 젠트리피케이션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좀 재개발할 듯 말 듯한 곳 찾아가는 게 성수동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다 그 패턴으로 하고 하는 거. 저는 성수동이라고 별겁니까? 네. 젠트리피케이션의 여파로 좀 있으면은 가로수길권 날 거예요. 예.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이 무슨 수로 그걸 막을 건지 이제 그걸 지켜보는 게 재미지. 그게 능력인 것이지. 네. 그 성수동이 당연히 그 약간 재개발할 것으로는 옛날 건물 좀 있는 그런 걸로 시작해서 뜨는 건 당연하죠. 예. 가로수길이 안 그랬습니까? 뭐 연남동이 안 그랬습니까? 뭐 어디가 안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뭐 여러 지표 조사를 보면 여전히 이제 뭐 민주당이 워낙 민주당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를 1대1 가상 대결을 해봐도 좀 오세훈 후보가 연초보다는 확실히 조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가 제가 개혁신당이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시스템에 ARS 돌리잖아요. 네. 저도 여론조사 이제 제가 조사 분석사 자격증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안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가동해 보면서 네. 우리는 보통 그 결과표만 보잖아요. 네. 몇 대 몇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그리고 몇십 대가 얼마 투표했다는 거잖아요. 네. 조금씩 안 보이던 메타데이터라 될까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응답 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5대 지금 저희도 조사해도 뭐 서울시장 하면 아마 지금 나오는 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밑에 나온 걸. 근데 한 가지 확연하게 다른 건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전화 응답 속도가 확연히 달라요.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그 말인지 뭐냐면은 지금 활성화돼 있는 거네요. 엄청.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건 그냥 개괄적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그 표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화가 한 번 울리고 받을 수 있고 세 번 울리고 받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빨리 받을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 지금 후보 경선 기간이라 그런가요? 기다렸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건 공표할 것도 아니고 이건 저희가 수치할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보여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있죠. 네, 빨리 보통 선거에 나간 후보들이 자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권리당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딱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카테고리화 시켜놓고 있는 딱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무조건 찍어줄 후보들한테는 당원들 권리당원한테는 이렇게 사전에 공지를 하잖아요. 뭐 언제 무슨 뭐 번호가 오면 이걸로 무조건 뭐 나를 선택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응답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지금 이런 거는 훨씬 더 한 번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 텐데 이런 걸 약간 보면은 지금 어디가 과표집이나 아니면 어디가 되게 그 달아올라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AI한테 분석을 시켜보고 있는데 이거 지표화할 수 있을까 약간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국민의힘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당내 경선이 훨씬 더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충분히 그런 응답 속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제작진이 꼭 이 질문을 꼭 해주시래요. 한동훈 오세훈 연대는 꼭 질문해 달라고 하는데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하도 많이 모니터링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연대를 하고 싶으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뭐 오이한 이런 얘기 조선일보에서 먼저 했으니까 제일 여기서 위치가 불안정하고 제일 해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최소한 자기 머리는 자기가 깎을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많이 만나보지만은 내 머리 내가 못 깎는 사람들은 좀 위험하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손 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빙빙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상대해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와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이제 쫄깃쫄깃했거든요, 심장이. 네. 여기서 이제 뭐 하정우 수석이 무슨 뭐 부산 북구 간다 그러면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조국한테 지면은 내가 뭐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 이러고 할 수 있지만 하정우 수석한테 지면 내가 이제 정계은퇴 뭐 이런 것부터 별 생각 다 할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잡음을 지워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혁신당 하면 항상 우리 당원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것만 생각하면서 내 절대 평가를 해가면서 나의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자. 남보다 내가 어떻게 됐냐 이거 고민하는 거는 너무 시간 비효율적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되는, 내가 이번에 보궐선거에 당선돼야 되는 게 지상과제라 그러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내가 낮은 게 뭐지? 그게 없는 상황이 지금 몇 달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본인이 마음을 정하고 어딘가 가서 예를 들어 내가 계양이든 가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본인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죽도록 사진 찍고 다니고 하루 종일 죽어도 내가 인사하고 다닌다. 어제보다 나는 조금 더 당선에 가까워져 있을 그렇죠.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머리 이렇게 막 씻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딱 자기 앉아가지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나은 게 뭐지? 딱히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지금 조국 대표는 지금 갑자기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의원이 되면서 이제 하남 갑인가요? 뭐 하남이 지금 비었어요. 이제 빌 예정이 돼버렸는데 지금 거기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뭐 내용도 나오고 하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부산이 아니라 또 하남을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있어요. 정치하다 보면 저도 사람들 보면 선거 다 돼가면 이제 부들부들 떨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평소에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그게 핸드폰 개 새로 고침하고 있다고. 네. 그 대단한 뭐 기사를 새로 고침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나무 위키 새로 고침하고 계세요. 진짜요? 네. 뭐 자기가 예를 들어 한 3-4군데 지역구 놓고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 지역구 뭐 전 투표 데이터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별 도움도 안 돼요.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저는 그 차이보다는 어제보다 내가 오늘이 나은 상태냐, 오늘보다 내가 내일 나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를 고민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연대는 없으시다고 하고. 아니, 일단은 연대의 조건이 성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랑 오세훈 시장 그냥 맨날 뭐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어제도 뭐 행사에 뵙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아니 오세훈 이준석이 그렇게 잘못되기를 바랬던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직접적으로 뭐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 언론에서 엮는 정도니까 아직 뭐라 안 하겠지만은 오세훈 이준석이 완전 명태균에 걸려가지고 완전 자빠지기만을 바라고 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세력이 오이한을 만약에 하고 싶어한다, 그거는 내 들어는 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심 마음속으로는 웃기고 앉아 있네 이러는.
네, 아 정말 더 못한 질문이 훨씬 많은데 또 오면 되지 뭐. 예, 우리 이준석 대표와는 아 정말 시간 너무 예상보다 훨씬 더 시간을 아유, 많이 해서 또 오면 되지. 또 하여튼 오면 되지. 오늘 너무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예. 또 다음 기회에 우리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